여보, 그냥 우리랑 같이 줄 서. 그렇게 티내지 말고. 공항 한복판에서 남편은 조용히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독일 시아버지는 날카롭게 말했죠. 우린 가족이야. 같이 다녀야 해. 너 혼자 빠르게 나가겠다는 건 예의가 아니지. 어색한 공기 속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인 며느리, 독일 가정에 시집 온 지 3년째였고, 이번 여행은 결혼 후 처음 함께 떠나는 유럽 가족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한국 여권을 꺼내는 단 한순간에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저희 가족은 스페인 마드리드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그리고 저까지 총 5명. 저는 익숙하게 입국 심사장을 훑어보다가 자연스레 가장 짧은 줄인 K-ETA 우대 입국자 전용 라인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최근 유럽 일부 국가들이 외교협정 또는 신뢰, 국가 대상으로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게 제공하는 신속 입국 절차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여기에 해당되어 있었죠. 저는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쪽 줄로 갈게요. 여기가 빠르거든요. 그 말에 시아버지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우리랑 같이 가는 게 예의지. 시누이도 팔짱을 끼며 말했죠. 어차피 한국 여권이라고 특별한 건 없잖아. 거기 줄은 EU 대상 아니면 거의 다 걸려. 그 말에 남편도 애매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보, 그냥 같이 가자. 5명이 따로 들어가면 불편하잖아.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쪽이 쓰라렸습니다. 특별하지 않다는 말. 하지만 내가 살아온 나라는 그렇게 쉽게 단정 지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닌데.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한 장면. 줄 앞쪽에서 공항 직원이 어떤 승객의 여권을 확인하더니 직접 안내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승객은 분명히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있었고 직원은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라고 한국어로 인사하고 있었죠. 그 장면은 저에게 묘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공항 스피커에서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승객 김지은님, 사전 등록된 K- 입국 패스트트랙 우대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전용 게이트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의 표정은 단단히 굳었고 시누이는 말문이 막힌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서비스야 그게? 저는 조용히 여권을 꺼내 보였습니다. 청록색 바탕에 금빛으로 새겨진 글자. 대한민국.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 여권이에요. 생각보다 꽤 특별하답니다. 공항 직원은 곧장 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승객분 맞으시죠? 이쪽 전용 게이트로 모시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까지 모두 놀란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 먼저 들어갈게요. 안에 들어가서 기다릴게요. 시아버지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시어머니는 어딘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은 민망한 듯 조심히 가 있어라고 말했죠. 시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제 짐을 직접 들어주었고 일반 게이트 옆을 지나 K우선 트랙이라고 적힌 입구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엔 이미 몇 명의 한국인이 서 있었고 직원들은 모두 미소로 맞이하며 한국어 안내문을 건넸습니다. 빠른 입국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별도 검색 없이 자동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가슴속에 묘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게 내가 가진 나라의 힘이구나.
유학 시절 외국인 등록증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 서며 비 맞아가며 기다리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나는 소속이 없는 사람 같았는데 지금 나는 누군가에게 존중받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문 인식과 여권 스캔이 끝나자 직원은 말했습니다. 끝났습니다. 환승 공간에서 쉴 수 있도록 라운지 패스가 발급되어 있습니다. 이동 도와드리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배려였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왜 이런 서비스를 주시는 거죠? 직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신뢰 국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어느 공항에서도 특별한 손님으로 분류되는 나라 중 하나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마치 제가 아닌 한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대우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너무도 감격스러웠습니다. 라운지로 걸어가는 길, 유리창 너머로 저를 빤히 바라보는 시아버지와 시누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표정엔 혼란과 놀라움, 그리고 어쩌면 처음으로 생긴 존경의 감정이 살짝 엿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말없이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 능력만으로 받은 게 아니야. 이건 내 나라가, 한국이 나를 위해 만들어준 자리야.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동안 받았던 수많은 무시와 편견이 조금은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라운지에 앉아 있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표정엔 무언가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앉았고 남편은 어깨가 좀 굳어 있는 듯 보였죠. 시아버지는 먼저 자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됐냐?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어감에는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우대 서비스가 있어서 빨리 끝났어요.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너만 저렇게 대우를 받지? 그 질문에는 놀라움과 혼란, 어쩐지 뒤섞인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죠. 제 여권 덕분이에요. 한국 여권이 신뢰 국가 여권이라서 우대 절차가 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시누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 말엔 마치 자신이 알지 못했던 무언가를 처음 깨달은 듯한 놀라움이 담겨 있었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시아버지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한국인이라는 게 내 가문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었다. 그 한마디는 그동안 마음속 깊이 숨겨왔던 부담감과 편견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한국인이기에 감사합니다. 한국 여권 덕분에 저는 많은 문을 더 빨리 열 수 있었고, 그건 저만의 능력도, 저 하나의 선택도 아니에요. 내 조국, 한국이 가진 신뢰와 위상이 제 뒤를 든든히 지켜준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잠시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시아버지의 손 위에 살짝 닿았습니다. 그 촉감은 가볍지만 그 안엔 그간 무시받았던 며느리의 진심과 이제는 당당히 설 수 있는 정체성이 담겨 있었죠. 그날 라운지에서 우리는 함께 음료를 마시며 조용히 눈을 마주쳤고 시누이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시 보니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보이는군요. 그 한마디가 제게는 가장 큰 인정이자 변곡점이었습니다. 라운지를 나선 후 우리는 공항 입국장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본격적인 귀국 절차가 시작된 셈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제가 자연스럽게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낯선 언어가 가득한 이 공간에서 제가 가장 익숙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동 입국 심사 기기를 능숙하게 조작하고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식, 심지어 환승 구역 안내까지. 저는 단 10분 만에 가족 모두를 공항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여태까지 딸려가는 입장이었던 제가 이제는 이끄는 입장으로 위치가 바뀐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는 걸음을 멈추고 공항 안내판을 둘러보며 한참이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표정엔 내가 알던 세상과 다르다는 깨달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입국장을 나와 택시를 기다리던 중 시아버지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참 든든했다. 그 말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3번 만난 회의보다 수백 마디의 논쟁보다 강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어 시아버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우리가 너를 받아들였다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알았다. 그리고 그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한테 준 힘이겠지. 그 말을 들은 저는 입안에서 수없이 맴돌던 말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작게 인사할 수밖에 없었죠.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몰랐어. 내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줄은.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내 나라가 나를 지켜준 거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내가 자랑스러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을. 몇 달 뒤 시아버지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여름휴가 한국으로 가볼까?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토록 한국에 대해 무심하거나 심지어 부정적인 시선을 보였던 분이 먼저 한국행을 제안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덧붙였습니다. 한 번은 내 나라를 직접 보고 싶어졌다. 공항에서 느꼈던 그 위상이 어디서 나온 건지 내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다. 그 말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문화에 대한 인정, 그리고 저라는 사람에 대한 존중의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들뜬 표정으로 드라마에서만 보던 진짜 한국이라니 라며 기내식 메뉴부터 사진을 찍었고 남편은 통역 앱을 설치하며 감사합니다와 안녕하세요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도착하자마자 시아버지가 보인 태도였습니다. 공항 입국장, 번화한 서울거리, 질서 정연한 지하철, 깨끗한 화장실, 자동 결제되는 무인 편의점. 그 모든 것을 마주할 때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그리고 어느 날 경복궁 투어를 마치고 한옥 카페에 앉아 전통차를 마시던 중 시아버지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만든 나라야. 그걸 이제야 알았네.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건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그가 진심으로 한국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에는 시아버지가 스스로 한국 전통복 체험을 하겠다고 나섰고 인사동 거리에서 작은 도자기까지 직접 고르며 이건 독일에 가져가야겠어. 우리 집 식탁 위에 한국을 올려야지. 라고 말했을 때 제 눈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가 받아들인다는 표현을 이렇게 따뜻하고 조용한 방식으로 보여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그에게 며느리의 나라가 아니라 직접 느끼고 경험한 존경할 만한 문화의 주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그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이젠 제가 부끄럽지 않죠? 남대문 시장. 활기찬 목소리와 끝없이 이어지는 노점, 그리고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시아버지는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아도 서로 다정하군. 그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시장 골목을 돌던 중 한 상인이 손짓했습니다. 아버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서비스예요. 시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다가 익숙지 않은 말투에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상인은 계속해서 손짓하며 드셔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그냥 한 포만 가져가세요. 라며 시큼한 맛이 도는 김치 한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심스레 그것을 입에 넣었고 잠시 후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거 꽤 괜찮은데. 그 말을 들은 상인은 박장대소를 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죠? 이거 3년 묵힌 거예요. 배추는 충청도에서 올라온 거고요. 그제서야 시아버지는 이 낯선 나라 사람들의 말투와 손짓이 그저 장사꾼의 계산된 상술이 아닌 정말로 사람을 반기는 마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시장을 돌며 떡볶이를 사 먹고 노점상과 실랑이 하듯 가격을 흥정하고 작은 식당에 들러 점심을 먹었을 때도 식당 아주머니가 따끈한 국물 그릇을 더 갖다 주며 아버님, 이건 서비스니까 그냥 드세요. 감기 걸리면 안 돼요. 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친절하지?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그게 한국의 정이에요. 한번 인연이 닿으면 가족처럼 대해주는 게 우리예요. 그리고 이어진 말, 시아버지가 가장 충격을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을 지나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던 중 한 청년이 계단을 오르던 시아버지를 보고 조용히 다가와 짐을 들어줬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짧고 단단한 말이었죠. 시아버지는 말렸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하지만 청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님, 한국에 오신 거 환영해요. 그리고는 조용히 계단을 다 오르고 짐을 내려주고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는 가만히 멈춰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를 천천히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한국은 그런 곳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먼저 보는 나라예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뒤 시아버지는 파트릭과 나란히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이,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나라에서 왔구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의 서울은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공기는 맑았으며 무엇보다 하랄트 시아버지의 얼굴엔 어제보다 훨씬 부드러운 표정이 엿보였습니다. 경복궁 입구에 다다르자 수문장 교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웅장한 북소리와 전통 복장의 병사들,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움직임에 시아버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독일에도 왕궁은 많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전통은 처음 본다. 그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경복궁은 조선시대의 정궁이에요. 1395년에 지어졌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많이 파괴되었지만 한국 사람들의 손으로 복원해낸 곳이에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걸 전부 다시 지었다는 거예요? 네, 당시 그림과 기록을 바탕으로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했어요. 그게 한국인들이 가진 역사에 대한 자존심이에요. 그제야 시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기억하고 복원하고
이어가는 힘이라. 쉽지 않은 일이겠군.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길은 계속 주변 건축과 벽화를 훑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북촌 한옥마을 산책길, 종묘에서의 조용한 묵상,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의 시간. 지은은 가족들을 위해 한국어와 영어, 독일어가 섞인 세심한 해설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도자기는 15세기 분청사기인데요. 유럽에서는 도자기를 왕실만 가졌지만 한국은 서민도 쓸 수 있었어요. 그만큼 기술과 문화가 대중에게 열려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있던 시아버지의 눈빛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그녀 안에 흐르는 문화적 자부심과 지성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길, 시아버지는 조용히 파트릭에게 속삭였습니다. 지은이 박사학위라도 있는 거냐? 파트릭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자란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에 시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무지했다. 너는 단지 내 아들의 아내가 아니라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내가 오늘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존경하게 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울렸습니다.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그의 진심 어린 인정, 그것은 단지 며느리로서의 인정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존재감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조용한 한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오랜만에 편안하고 웃음이 가득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말 한마디, 내가 너희 결혼을 반대한 걸 후회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 말은 오랜 시간 얽혀있던 마음의 매듭이 조용히 풀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그날 아침 숙소에서 조식을 먹고 짐을 정리하던 중 남편이 갑자기 제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새벽에 이걸 책상 위에 두고 가셨어. 그 안에는 깔끔한 독일어 필체로 적힌 짧지만 묵직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에게, 나는 처음 너를 만났을 때 내 아들에게 맞지 않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의 나라에 대해서도 무지했고 편견에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여행에서 나는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알게 되었다. 너는 내 아들의 아내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위대한 문화를 품고 사는 한 사람의 자랑스러운 국민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거리를 정리하던 환경미화원 아저씨부터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주던 청년, 시장 상인, 안내원, 그리고 너. 이 모두가 나를 바꾸어 놓았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편지를 다 읽는 순간 저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가 평생 품고 살아온 틀을 스스로 깨고 나왔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길, 시아버지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도시의 풍경을 오랜 친구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항공사 직원이 시아버지의 여권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신가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아닐 겁니다. 입국장을 통과하기 전 시아버지는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나를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줬다. 그리고 내 나라가 내게 날 자랑스럽게 해줬구나.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한국은 언제나 아버님을 환영할 거예요. 비행기를 타기 직전 시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동안 겉으로는 존중했지만 마음으로는 닫혀있던 벽, 그 벽은 이제
한국인 며느리라는 존재를 통해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가족 여행이 아니라 한 사람의 고정관념이 부서지고 새로운 문화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독일로 돌아간 뒤 시아버지 하랄트의 변화는 생각보다 더 빠르고 강했습니다. 귀국한 지 며칠 되지 않아 그는 지역 주민 모임에서 한국 여행 이야기를 스스로 꺼내며 한참을 이야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한국에 다녀왔는데 말이지, 그 나라는 정말 독특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발전되어 있어. 깨끗하고 안전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친절해. 그의 말을 듣던 지인들이, 아니, 아시아는 다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겠지. 라며 가볍게 넘기자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직접 보고 겪고 느꼈어.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라. 거기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어. 우리는 기술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들은 사람 중심이더군. 지은, 즉 저에 대한 그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한 번씩 전화를 걸어오던 그는 예전처럼 형식적인 안부만 묻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저번에 너랑 같이 갔던 그곳 있잖아. 경복궁 말고도 비슷한 장소 또 있을까? 혹시 한국 전통 도자기에 대해 더 배울 수 있는 책이 있을까? 한국 전통 명절 음식 이름이 뭐였지? 그 달콤한 떡 말이야. 그는 이제 며느리를 단지 가족 구성원이 아닌 자신이 모르는 세계를 안내해주는 문화 해설사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정말로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혹시 다음 달에 우리 지역 문화회관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간단한 특강 같은 걸 해줄 수 있을까?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제가요? 왜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야기해봤자 다들 믿지 않더라고. 직접 한국인이 말하는 걸 들으면 사람들도 나처럼 생각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지.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우리 마을에서 아시아 여성? 이라며 걱정하고 숨기려 들었을 그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존재로 저를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지인을 만날 때마다 휴대폰 속 사진첩을 꺼내 들고는 이 사람이 내 며느리야. 우리가 한국에 갔을 때 정말 대단했어. 라며 자랑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그 사진 속엔 시장 골목을 웃으며 걷는 저와 전통차를 마시는 그의 모습, 그리고 한옥마당에서 함께 앉아 있는 가족의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하나하나가 그에겐 이제 단순한 여행의 기록이 아니라 인생의 시선을 바꿔준 전환점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의 하랄트였다면 어떤 새로운 문화든 우리와 다르니까 이상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 그의 말투는 비교가 아닌 탐구로 바뀌었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그는 한국 관련 책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급속 성장 비결, 한글의 과학성, K- 문화의 뿌리 같은 책들을 빌려 밑줄을 긋고 독일어로 메모까지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는 어느새 지역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은 말이지, 도로에 쓰레기통이 별로 없어도 거리가 깨끗해. 왜 그런 줄 알아? 사람들이 자기 쓰레기를 집까지 가져가는 습관이 있대. 또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안 해. 그게 예의라는 걸 배운 거지. 그 말을 들은 친구 중 하나가 반문했습니다. 그래도 민주주의라면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 않나? 하랄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런데 한국은 자유 속에 배려가 깃들어 있어. 자기 자유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야. 그는 이처럼 한국의 질서와 시민의식, 기술보다 사람 중심의 시스템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또 다른 날 그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은아, 한국의 의료 시스템 말인데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우리 독일은 의사 한 번 만나려면 몇 주씩 기다리는데. 저는 그 질문에 웃으며 설명해줬고 그는 메모지에 조심스럽게 적었습니다. 이후 그는 한국의 스마트 시티 기술이 독일보다 앞섰다던데 어디에서 그렇게 급속히 발전했을까? 왜 한글은 배우기 쉽다고 평가받을까? 한국의 교육열이 사회에 끼친 영향은 긍정적인 걸까? 같은 질문을 쏟아내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하나의 연구 대상처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책상 앞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서 배우고 싶어졌어. 그 말을 들은 저는 가슴 한쪽이 울컥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이해가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는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는 과거처럼 왜 한국인은 그렇게 해? 라는 말 대신 왜 나는 그걸 몰랐을까?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변화였고 진짜 존중이었습니다. 지은아, 혹시 시간 괜찮으면 다음 주 토요일 우리 문화 모임에 와줄 수 있을까?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제안이었다. 어떤 모임인데요? 내가 자주 가는 토요문화회야. 퇴직한 친구들이랑 역사나 국제사회 이슈 같은 거 이야기하거든. 근데 지난번에 내 얘기를 좀 했더니 다들 너를 한번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 말에 저는 처음엔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어딘가 남아있을지도 모를 문화적 벽들. 하지만 한편으론 시아버지의 정중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한 손에 노트북과 작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들고 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4070대 독일인 20여 명이 조용한 커뮤니티 센터에 모여 앉아 있었고 시아버지는 단상 앞에 저를 세우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제 며느리 지은은 대한민국 출신입니다. 오늘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그 안의 문화를 직접 소개해 줄 겁니다. 조용한 박수가 이어졌고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순히 한국이라는 국가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왜 한국이 저에게 자부심의 대상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글의 창제 원리, 한국 전통 음식에 담긴 사계절과 철학, 의료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의 정과 배려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인은요, 길에서 낯선 이를 보면 무심코 돕습니다. 고장난 차를 밀어주고 우산이 없는 사람에게 본인의 우산을 건넵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라 세대에서 세대로 내려오는 습관화된 정서예요.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처음엔 무심하게 듣던 참석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중간중간 질문이 쏟아졌고 저는 그 질문에 하나하나 성의껏 답했습니다. 한국의 도시계획은 어떻게 그렇게 체계적인가요? 전통과 현대를 동시에 유지하는 방법이 궁금하네요. K- 문화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사회 철학이 담긴 거라는 게 놀랍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시아버지는 저를 향해 걸어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를 초대한 건 정말 내 인생 최고의 선택 중 하나였어. 그리고 그날 저녁 모임 참석자 중 한 명이 남긴 메일을 시아버지가 제게 보여줬습니다. 당신의 며느리 덕분에 한국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 나라의 깊이와 품격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우린 너무 오랫동안 우리 시선으로만 세상을 봤네요. 그 말은 단지 저 개인에 대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그들에게도 존경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인 며느리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토요문화회 강연 이후 지은이라는 이름은 그 작은 마을에서 갑자기 자주 회자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당신 며느리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한국이란 나라가 궁금해졌어요. 예전에 그저 전자제품 잘 만드는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젠 철학과 정서가 느껴집니다. 이런 말들이 시아버지 하랄트에게는 단순한 칭찬이 아닌 오랜 고정관념이 무너졌음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더 큰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나 한국어를 좀 배워보려고 해.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70대 중반의 시아버지가 새로운 언어, 그것도 어순과 문법이 전혀 다른 한국어를 배워보겠다고 말한 것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냥 영어로도 충분히 대화하실 수 있잖아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랑 이야기할 때 너의 언어로도 마음을 전해보고 싶어졌어. 그 말 한마디에 제 눈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독일의 한 어르신 대상 문화센터에서 주 1회 한국어 초급반에 등록했습니다. 수업이 있는 날이면 하랄트는 늘 손에 한글 자음과 모음이 적힌 노트를 들고 있었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이 세 문장을 연습하며 제게 자랑했습니다. 자, 들어봐. 지은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맞지? 발음은 서툴렀지만 그 마음만큼은 더없이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아버지는 손수 쓴 편지를 하나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글로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적힌 문장. 지은아, 고마워요. 나를 바꾸어줘서 고마워요. 나는 이제 한국을 좋아합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을 뿐입니다. 그 손에는 처음 한국에 오기 전 저를 바라보던 차가운 시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제가 누구인지, 제가 어디서 왔는지, 제가 어떤 언어와 감정으로 살아가는지를 진심으로 알고 싶어 하는 가족이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몇 달째 이어가면서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쓴 한글 인사편지를 건넸고 사람들은 그 열정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지 언어 공부가 아니라 나를 키운 고집스러운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내 인생의 재교육이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한국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한국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진 것이라는 걸. 몇 달 후 어느 토요일 오후 시아버지 하랄트의 집에서 열린 가족 식사 자리. 탁자 위엔 김치전과 불고기, 잡채가 차려져 있었고 방 한쪽에는 조그만 한국 국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시아버지의 손자인 루카스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랄트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너희 엄마의 나라, 한국의 국기란다. 하늘, 땅, 사람, 그리고 자연의 조화를 담은 상징이지. 루카스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말로 인사는 어떻게 해요? 그 순간 시아버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손자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 루카스, 따라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아. 아주 잘했어.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토록 한국을 낯설어하고
심지어 불편해하던 시아버지가 이젠 자신의 손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단지 단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한국에서는 어른께 인사를 두 손으로 해. 이건 존경의 표현이야. 식사 전에는 잘 먹겠습니다라고 해. 고마운 마음을 담는 말이야. 라며 예절과 정서까지 함께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루카스는 저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한국 가보고 싶어. 그 말에 시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루카스, 다음번엔 우리가 지은 엄마 나라에 다시 가는 거다. 이번엔 너도 같이 가자. 그 말은 단순한 여행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한국은 이제 가까스로 인정하는 곳이 아니라 후손에게도 물려주고 싶은 가치와 문화를 담은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시아버지는 파트릭과 함께 손수 만든 작은 사진 앨범을 보여줬습니다. 경복궁 앞에서 찍은 가족사진, 남대문 시장에서 웃고 있는 제 얼굴, 한옥마을에서 차를 마시는 시아버지 본인의 모습. 사진 옆엔 짧은 한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 감사합니다. 그 앨범은 단순한 여행의 추억이 아니라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간 과정을 담은 하나의 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을 내 가족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선택이었다고 믿습니다. 그 글을 본 순간 저는 더 이상 며느리라는 단어가 타문화의 벽이 아닌 사랑과 존중의 다리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벌써 첫 한국 여행으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가끔 그때의 이야기가 나오곤 했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시아버지 하랄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지은아, 우리 올여름에 한국에 다시 가자.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정말요? 이번엔 왜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안내할 차례 같아서 말이지. 시아버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수개월 전부터 한국의 지역 문화재, 지방 전통시장, 그리고 섬 여행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서울 말고 남도 지방을 가보자. 난 전라남도에 있는 순천만이 그렇게 아름답다더라. 한국의 슬로시티가 뭐냐고? 그건 독일에도 없는 개념이야. 내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 그가 스스로 한국 여행 코스를 짜고 항공권과 숙소 정보를 메모해와 제게 조언을 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동을 넘어서 경외감마저 느꼈습니다. 지은아, 이 일정 괜찮을까? 전주한 옥마을에서 하루 묵고 그 다음 날엔 담양 대나무 숲을 걷는 건 어때?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다 되셨어요. 그리고 이번 여행의 핵심은 그가 한국을 다시 보기 위함이 아니라 한국을 가족에게 더 깊이 있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저번에 너희 엄마는 너무 걸어서 힘들어했잖아. 이번엔 온천이 있는 곳도 일정에 넣었어. 루카스가 좋아할 만한 민속촌도 조사해봤지. 그곳에서 한복 체험도 할 수 있다더라. 시아버지의 여행 노트는 예전처럼 딱딱한 분석이 아니라 배려와 기대, 그리고 정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그는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바로 한국어 실력을 키우기 위한 주제별 회화 암기 노트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주문할 때는 이렇게 말하더라. 비빔밥 하나 주세요. 맞지? 택시에서는 이 주소로 가주세요가 기본이야. 내가 꼭 해보고 싶어. 그의 열정은 언젠가 한국에 대해 비판만 늘어놓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은아,
나는 이제 너의 나라에 가는 것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해. 그 말은 단순히 한국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다시 배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며느리가 아닌 그가 먼저 다리를 놓고 있는 여행. 그리고 그 여행은 가족의 문화, 언어, 가치까지 함께 품는 진짜 가족 여행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한국 방문.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전에는 며느리의 나라였던 이 땅이 이젠 가족의 이야기와 추억이 깃든 또 다른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천만의 푸른 갈대밭 사이를 걸으며 시아버지 하랄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풍경을 사진으로만 봤을 땐 그냥 자연이었는데 직접 와보니 마음이 고요해진다. 그 말엔 이곳의 공기와 정서에 진심으로 동화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담양 대나무 숲에서는 그가 먼저 지나가는 아이에게 한국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쁘네요. 아이의 부모가 놀라며 고맙다고 인사하자 그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장 골목에선 상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많이 주세요.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가 어머, 한국말 잘하시네요. 라며 반가워하자 그는 다시 한번 고개 숙여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너무 좋아요.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저는 그저 말없이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우리는 한옥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마당에는 조명이 은은히 비추고 밤바람에 풍경이 살짝 흔들리던 그때 시아버지가 제게 조용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지은아, 네 아버님. 나는 처음 너희 결혼을 반대했을 때 내가 나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땐 그게 옳다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모르고 있었는지. 그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너는 단지 내 아들의 아내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준 사람이고 내가 다시 배울 수 있도록 이끈 선생이야. 저는 울컥한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그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지은아. 너를 내 며느리로 둔 것이 이제는 내 가장 큰 자랑이야. 그 말은 이전의 어떤 인정보다 진하고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언어도 문화도 뛰어넘은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는 한옥 마루에 앉아 별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을 사랑해. 그리고 그 사랑은 너로부터 시작됐어.